2007년 존 말루프라는 청년이 경매장에서 필름과 사진이 든 박스를 400달러에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창고에 처박아 두었죠. 그렇게 2년 가까이 잊고 지나다가 어느 날 사진을 한 장 꺼내 보았는데 꽤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말루프는 사진 몇 장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 사진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한 겁니다. 그때서야 존 말루프는 부랴부랴 그 사진을 찍은 비비안 마이어가 누구인지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비비안 마이어는 전문적인 사진작가가 아니었기에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존 말루프는 신문에서 비비안 마이어의 부고를 발견합니다. 그녀가 살았던 집을 찾아가고 그녀가 찍은 사진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전을 열었죠. 이 사진전은 대단한 관심과 인기를 끌었고 언론에서는 이 무명 작가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비비안 마이어의 삶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비비안 마이어는 1926년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었으며 친구도 없었습니다. 평생 보모 일을 하며 혼자 살았죠. 비비안 마이어는 병적으로 물건을 모았는데요. 그녀가 찍은 필름과 사진들은 몇 박스나 되었고 티켓, 신문, 병따개, 옷 등 별의별 물건들을 수집했죠. 수집한 물건들이 많아지자 창고를 임대하여 쌓아놓았는데 생활고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경매로 나왔던 거죠. 비비안 마이어는 보모로 일하면서 시간이 생기면 뉴욕과 시카고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카메라는 독일제 롤라이프렉스인데요. 깡통 모양의 이 카메라를 목에 걸고 위에서 내려다보며 사진을 찍었어요. 거의 100년 전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상당히 세련되고 멋있어 보입니다. 카메라를 메고 걸어다니던 비비안 마이어에게 거리는 아름다운 장면들의 보고였을 겁니다. 아름다운 장면이 눈에 들어오면 그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었죠. 비비안 마이어는 말이 없고 무뚝뚝하며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런 그녀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진을 공개할 생각도 했지만 주저하다가 포기했었죠. 말년에는 거의 노숙자로 살았었는데요. 창고 임대료도 낼 수 없었죠. 그래서 창고가 통째로 경매로 나오고 존 말루프가 헐값에 사게 된 겁니다. 2009년 비비안 마이어는 생전에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지도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비안 마이어는 일생 동안 15만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15만 장을 찍으려면 매일 100장씩 40년 이상을 찍어야 하는데요. 필름값이 비쌌기 때문에 요즘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장을 찍고 나면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했죠. 그녀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포즈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순간이 포착되면 바로 찍었어요. 비비안 마이어는 셀카의 원조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찍거나 자신의 그림자를 찍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사진의 주인공은 비비안 마이어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 속의 일종의 소품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비비안 마이어는 왜 그토록 사진에 집착했을까요? 그녀에게 사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진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발터 베냐민에 대해서 봅시다. 베냐민은 20세기에 활동한 독일의 철학자이자 문예 비평가인데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평생을 가난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죠. 유대인이었던 베냐민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 파리로 망령했는데요. 파리마저 나치에게 점령당하자 도피를 하다가 포르투갈에서 자살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베냐민의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논문은 현대 미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에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간에 어쨌든 베냐민을 말하지 않고서는 현대 미학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베냐민은 이 논문에서 아우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아우라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의 호흡, 숨결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서 영적 분위기, 신비스러운 분위기,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을 때 아우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최초의 아우라적 경험은 신전의 경험이었을 겁니다.
신전에 신을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식을 했는데요. 고대 신전의 아우라는 중세에 들어 기독교 하나님의 아우라로 건너오게 됩니다. 고대인들의 신전에서 풍기던 아우라가 기독교 성당에서 재현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웅장한 성당과 성스러운 그림에서 하느님의 아우라적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근대에 오면서 신은 죽습니다. 이제 신전과 성당에는 아우라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우라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우라는 예술작품으로 건너오게 되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미소에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에서 아우라적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아우라적 경험을 할까요? 베냐민은 아우라를 경험하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물질성입니다. 대상이 물질로 있어야 사람들이 아우라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대의 신전, 중세의 교회, 근대의 예술작품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둘째, 유일무이한 원본성입니다. 유일무이한 원본이 있어야 사람들이 아우라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고 미켈란젤로의 조각 피에타도 단 하나밖에 없으며 가우디의 사그리아 파밀리아 대성당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원본을 보면서 아우라적 경험을 합니다. 셋째, 시간 공간적 일회성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아우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만 경험하는 단 한 번의 것입니다. 지금 여기의 아우라적 경험은 결코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경험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19세기의 아우라적 경험의 세 가지 조건인 물질성, 원본성, 시간 공간적 일회성을 모두 파괴하는 매체가 등장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첫째, 사진에는 물질성이 없습니다. 사진은 물질을 찍지만 남는 것은 이미지일 뿐 그 물질 자체는 아니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는 물질이지만 그것을 찍은 사진은 이미지일 뿐이죠. 사진은 물질을 없애버림으로써 예술작품의 아우라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둘째, 사진에는 원본도 없습니다. 사진을 한번 찍으면 수십 장을 인화할 수 있고 디지털 사진의 경우에는 수없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진에는 시간 공간적 일회성이 없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감상한다면 그때의 아우라적 경험은 그때 거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진에는 그러한 시간 공간적 일회성이 없습니다. 사진은 언제 어디서나 꺼내볼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베냐민은 기술복지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논문에서 사진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예술작품이 가지는 아우라가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회화를 볼 때의 아우라적 경험과 사진을 볼 때의 경험은 다릅니다. 두 가지 점에서 대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대비되는 점은 심리적 거리의 문제입니다. 회화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눈앞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사진은 그 반대입니다. 사진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사진기자 케빈 카터가 1993년에 찍은 수단의 굶주리는 소녀라는 사진은 수단 내전으로 인한 굶주림과 기근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해 뉴욕타임즈 등 세계 각지의 매체에 실렸으며 이듬해 퓰리처상을 수상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뼈가 앙상한 어린아이가 굶주림에 지쳐 엎드린 채 죽어가고 있고 몇 미터 옆에는 독수리가 날개를 접은 채 앉아서 어린 소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죠. 사진의 특징은 물리적으로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깝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른 달려가서 독수리를 쫓아내고 어린 소녀를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사진을 보는 경험은 심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회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지만 사진은 사람이 그 꿈에서 깨어나게 만든다. 회화를 볼 때의 아우라적 경험과 사진을 볼 때의 경험이 대비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고대 신전에 있는 우상은 사람들이 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신이 우상을 통해서 사람을 보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통해서 자신이 신에게 보여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눈으로는 우상을 보지만 심리적으로는 우상으로부터 보여진다는 겁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플란테스의 개는 주인공 소년 네로와 그의 개 파트라슈의 이야기입니다. 네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버려진 개 파트라슈를 데려와 같이 살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로와 파트라슈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로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지만 억울하게도 미술대회에서 떨어져요. 또한 성당에 있는 그림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성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네로는 눈보라치던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문이 열린 성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그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고 감동한 네로는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로는 파트라슈를 끌어안은 채 밤새 있다가 추위와 배고픔에 죽게 됩니다. 이때 네로가 들어간 성당은 벨기에에 있는 안트베르펜 대성당이고 네로가 본 그림은 루벤스의 성모순천입니다. 소년 네로가 경험한 것이 바로 아우라적 경험이에요. 이때 네로는 루벤스의 그림을 본 것이 아닙니다. 아니, 물리적으로는 보았지만 심리적으로는 보여진 거예요. 네로가 루벤스에 본 것이 아니라 신이 루벤스의 그림을 통해서 네로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네로는 신의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진은 그 반대죠. 우리는 수단에 굶주린 소녀와 같은 사진들을 심리적으로 진짜로 봅니다. 그래서 사진 속에 벌어지는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사진은 예술인가 기술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사진작가 피터 칼라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은 과학이 미술의 문 앞에 버리고 간 사생아가 아니라 회화의 진자식이다. 사진이 회화 예술의 명맥을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진작가들은 사진을 회화처럼 찍습니다.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다니고 사진이 찍히는 대상에게 다양한 포즈를 요구하며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대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 뽀샵과 후보종을 통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함으로써 회작품이 가진 아우라를 흉내내는 겁니다. 하지만 비비안 마이어는 그냥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이 찍히는 대상에게 포즈를 요구할 수도 없었죠. 한 장소에서 여러 장을 찍을 수도 없었어요. 필름값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뽀샵이나 후보종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가능하지도 않았죠. 한편 비비안 마이어는 대상에게 포즈할 마음도 없었고 여러 장을 찍을 필요도 없었으며 뽀샵과 후보종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비안 마이어가 사진을 찍은 이유는 그때 거기에 펼쳐진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장면, 인상적인 장면, 생생한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비비안 마이어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일종의 저장 강박증 환자였을 수도 있어요. 철진한 신문, 티켓, 병따개를 버리지 못하고 모았다는 것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비비안 마이어가 저장하고자 했던 것은 그때 거기의 자신이 본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인상적인지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장면을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베냐민은 사진을 시간과 공간의 별난 직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딱 한순간 바로 그 장소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말이죠. 비비안 마이어는 1950년대 바로 그 시간에 뉴욕의 거리, 바로 그 장소에서 벌어진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스쿠버 다이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주로 필리핀 까빌라오 섬에서 다이빙을 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까빌라오 리조트는 말만 리조트지 밤에는 물도 잘 안 나오고 수시로 정전이 되는 열악한 필리핀 민박 수준이었죠. 여기에서 하루에 4강, 5강씩 거의 전지훈련하듯이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와 함께
야간 다이빙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이빙을 마치고 그 작가가 보여준 사진들은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희한한 열대어들은 물론이고 문어가 개를 사냥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야간 다이빙이라 나는 기껏해야 산호만 보고 나왔을 뿐인데 그는 바닷속에서 펼쳐지는 온갖 진기한 장면들을 보았던 겁니다. 비비안 마이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녀는 뉴욕과 시카고의 거리에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기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거니면서 필요한 것만 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식당만 보이고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가방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아름다운 순간, 절묘한 순간을 보지 못합니다. 미국의 거리 사진의 거장 위노 그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끔 세상이 티켓을 사서 들어온 것 같다. 카메라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세상은 나에게는 큰 공연이다. 비비안 마이어에게 거리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가득한 하나의 커다란 공연장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내가 얼마나 럭셔리한 휴양지에 왔는지, 내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지, 내 차가 얼마나 비싼지 보여주려고 하죠. 이때 사람들은 타자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내가 보는 장면을 찍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볼 장면을 찍기 때문이에요. 마치 플란다츠의 개의 주인공 소년 네로가 신의 시선, 타자의 시선을 의식한 것처럼 타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비비안 마이어는 타자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녀의 사진을 보면 내가 마치 1950년대 뉴욕의 거리, 시카고의 거리에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비비안 마이어에게 세상은 티켓을 끊고 들어온 놀이터였던 겁니다.